안녕하십니까. 윤근수의 시사분석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순회 경선을 앞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3명의 예비 주자들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함께 대선 출사표를 들어보고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대통령 후보로 여론 앞에 나섰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지난 17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네네. 이번이 두 번째 대권 도전이시죠? 지난번에야 뭐 대권 도전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당 지지율이 4%배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출마를 하셨지 않습니까? 패전 처리 투수죠. 네. 이번엔 다릅니까? 이번에는胜利 투수가 한번 돼보려고 4년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예. 뭐 4년 전 이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는 압도적인 1위로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자신이 있으십니까? 경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상호 검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책도 서로 검증을 합니다. 네. 도덕성 정책 검증에 들어가면 아마 판이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네. 예. 이런 검증을 위해서라도 후보 간 토론회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후보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난 어이가 없는 게 네. 이제 그 검찰총장이 아니고 네. 국민 앞에 선 대선 후보입니다. 어느 토론회라도 나가야죠. 네. 근데 토론회를 겁내고 무서워하고 회피하면 어떻게 그걸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참 딱하다. 네. 그게 이제 뭐 아직 후보 등록도 안 했고 이랬으니까 후보 등록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토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최근 경선 국면에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에 통화 녹취록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홍 의원님은 참으로 유치하게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좀 부끄럽고 유치합니다. 누가 유치하다는 겁니까? 그게 사적 통화 내용을 네. 까라 까지 마라 네. 전문을 까라 까지 마라 내가 그거 쳐다보고 어떻게 정당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네. 저렇게까지 유치하게 할 수 있나 내가 참 그 어이없는 논쟁이었습니다. 두 분 다 그렇다면 유치하다는 얘기인가요? 꼭 먼저 공격한 사람이 문제가 많죠. 네. 거기도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하여튼 좀 유치하게 대선 전략을 짠다. 네.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보면 홍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종종 하십니다. 뭐 떼지어 당 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 뭐 선수는 심판 말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이게 당 대표에 대한 예우인가요? 아니면 이 옹호라기보다도 예. 지금 젊은 당 대표 뽑은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마련하고 지금 민주당은 경선 국면에 지금 뜨겁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붐업을 하기 위해서 경연장을 마련하고 토론장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걸 시비를 걸면서 대더니까 네. 제가 보건대는 저건 당 대표를 저렇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당 전체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안감을 가져오겠냐. 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 대표 개인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이시군요. 경선 준비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는 서병수 의원 선관위원장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놓고도 후보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후보들 사이에 입장 차이 그것도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선수가 어떻게 심판을 고릅니까? 네. 그건 지도부의 결정이에요.
그건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선수들은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네. 선수가 심판을 결정한다? 네. 난 그런 경우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뭐 그런 문제로 요즘 국민의힘이 시끄러우니까 당내 뭐 이렇게 어른이 필요하다, 호통칠 어른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나오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어이없는 일이에요. 네. 응? 그럼 전당대회에 뭐 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에 뽑힌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데 네. 본인부터 그럼 최고위원 사퇴하고 어른 모셔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겠죠. 네. 그런데 당대표를 어리다고 야쁘고 정치 경력이 많다고 흔들고 네.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죠. 네. 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뭐 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자 이런 것보다는 뭐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닌가요? 김재원 의원이 한 거예요. 네. 선대위원장은 선출된 후보가 결정합니다. 네. 그거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후보가 선정이 되면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대선판은 후보가 꾸리는 겁니다. 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뭐 할 만한 역할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밖에서 도와주는 거는 모르지만은 네. 대선판에서 당에 들어와서 오셔가지고 할 역할은 없다. 네. 난 그래 봅니다. 네. 뭐 홍준표 의원님은 이제 직설화법을 즐겨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말이다 혹은 뭐 좀 거칠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아, 했었잖아요. 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하고 당 대표 때 할 때는 네. 당이 괴멸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선판에도 지난 탄핵 대선판도 사실상 그게 문재인 대선판이었어요. 네. 우리는 괴멸 방지용으로 패전 처리 투수로 나왔고, 네. 근데 최소한의 남아있는 지지 세력이라도 끌어 모아가지고 당을 존립을 시키게 하려면 다소 거친 말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야멸차게 비판도 해야 되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최근에 지금은 네. 좀 다르죠. 네. 말도 조심하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네.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하고는 틀리죠. 당의 체제가 정비가 됐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대선판이 한번 해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번처럼 그래 할 수가 없죠. 네. 예. 이미지 변신, 이미지 관리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이미지 변신, 이미지 관리보다도 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 당에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대선 출마하시면서 7대 개혁과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보면 이제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던데 지금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간이 그나마 노력을 해서 지금 선진국 시대까지 오고 네. 그다음에 그 3만 불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민간의 자율과 그리고 창의를 존중을 하고 국가는 최소한 관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가 정말로 우리가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중산층 서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가가 관여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해서는 네.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 관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거의 국가 갑질 경제라고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선진국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예. 현 정부의 이제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네. 이거 어떻게 보실 생각입니까? 사실 부동산은 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반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한 명예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네. 명예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부동산 개발을 지역구에 하도 많이 했다고 해서 네. 어느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줘서 받은 일이 있는데 네. 부동산 문제는 문제인식으로는 풀리지도 않고 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이 잡히면 지방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도시 정책 같은 것도 이 잘못된 거예요. 신도시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지하철 놔줘야죠, 도로 놔줘야죠. 또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이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2시간 반, 이런 식으로 길에서 세월을 다 보내요. 네. 그래서 저는 신도시 정책은 맞지 않다.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라. 뉴욕에 가봐라, 홍콩에 가봐라. 도심은 100층짜리 빌딩도 있다. 네. 주상복합 빌딩도 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3,300%까지 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용적률을 갖다가 억지로 240% 일종은 120%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네. 왜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무분별한 도시 개발도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주거 환경이 그런 식으로 억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네. 쾌적한 환경, 네. 그리고 저층 단독주택 살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나이가 좀 드시면 교회로 나가서 얼마나 그 공기 좋고 안온하게 살 수 있습니까? 꼭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거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서울은 고밀도로 개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포트 아파트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네. 4분의 1 가격의 아파트를 네. 공급한다는 얘기죠. 예.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반값 아파트 법안을 한번 제출해갖고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반값 아파트 그 처음에 그 법률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이 2015년도에 여야가 제가 경남지사가 있을 때 폐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그 뭐 건설업자 로비로 봅니다만은 네. 건물만 분양한다고 했을 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지금 600만 원만 하면 고급 아파트를 지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평당 1,000만 원으로 분양을 가능하다고 하면 건설업자가 40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건설업자도 손해 없죠. 그럼 평당 1,000만 원이라면 33평 아파트는 3억 3천이면 됩니다. 지금 강남의 33평 아파트는 24억 합니다. 네. 그 비교를 해보면 그걸 갖다가 젊은 층이나 도심에 꼭 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그 분양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은 비교가 안 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돈이 모이는 것은 주식시장, 그 다음에 민간에 소위 사업하는 데 돈이 몰려야지. 그 돈이 투자하고 사업하는 데 몰려야지. 그 돈이 부동산에 사장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을 민간의 주식, 그 다음에 기업 투자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묘한 문제입니다. 네. 예.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여러 채를 보유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내가 1가구 2주택을 한시적으로 네. 소유 제한하자. 1가구 2주택으로. 네.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시장을 보면 110%가 돼 있어요. 네. 대한민국 가구 수로 보면. 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이제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에 가면 서울 가보면 무주택자가 거의 뭐 45%가 넘습니다. 네. 그런 기현상을
좀 한번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시적으로 주택 소유 제한을 1가구 2주택으로 소유 제한을 해보자.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네. 좀 덜할 것 아니냐,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공정 문제도 예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이슈인데요. 의원님은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이제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공정성 회복을 하려면 네. 예컨대 대학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열심히 공부해 본 분들 정신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입학 사정관 그다음에 뭐 수시로 다 들어가 버리고 네. 도대체 입학 사정관 수시로 들어가려면 스펙이 좋아야죠. 네. 그죠? 네. 근데 서민들 자식이 스펙 쌓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전부 정시로 하자. 전부 정시로 하자. 그렇습니다. 입학 사정관 수시 제도 폐지하고 정시로 다 하자. 네. 그게 실력 사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쿨 같은 경우에 저는 옛날부터 반대를 했어요. 네. 예? 이 로스쿨은 현대판 엄서 제도가 될 것이다. 네. 지금 로스쿨 하고 난 뒤에 판사, 검사, 고위직 자제 애들은 판검사 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그러나 서민들은 로스쿨 나와도 인류 로펌에 취직이 안 돼요. 인류 로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부 로펌에서 변호사를 이제 선발을 할 때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로펌에 어떤 물건을 가져올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거부터 본다고.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의 사장의 아들은 로스쿨 나오면요 인류 로펌에서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들은 로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거는 현대판 엄서제도가 될 것이다. 지금 그래 되고 있잖아요. 뭐 공정을 위해서라도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뭐 비리 범죄 이거 뭐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게 공수처 만들어진 배경이 달려봐야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저항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공수처라는 게 뭐냐? 검찰청 위에 검찰청이에요. 네. 특별검찰청입니다. 그런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지 말자. 네. 국가수사본부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국가수사국으로 개편을 하고 경찰로부터 떼내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은 국가수사국에 다 주자. 수사국에 줘가지고 미국식 FBI처럼 미국의 FBI처럼 한국의 FBI로 만들어서 수사권을 여기다 주자. 여기다 주고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다. 네.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에? 없습니다. 일본 정도 있어요. 그 외에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권만 갖자. 국가수사국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려면 추가 수사권만 좀 갖고 네. 그 외에는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게 선진국 시대 검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권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항이 심하게 오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 운영되는 거 한번 보세요. 저희 사실상 기능 행사합니까? 그리고 수사력도 딸려요. 네. 공수처에는 반대하시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나는 검수완박이란 말도 참 우스운 게 네. 본래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보안 수사권만 가지죠. 네. 예? 그동안 우리 검찰이 너무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검찰공화국이었죠. 네. 검찰공화국이고 또 정치검찰이 너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네. 이 검찰의 자업자득이죠. 최근까지도 그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직전 검찰총장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지금 검찰도 그렇죠. 네. 출마 선언하시면서 가족까지 검증받은 준비된 후보다, 가장 든든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른 후보는 안 그렇다는 거죠? 다른 후보는 난 모르겠어요. 네. 난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26년 정치하면서 검증받을 거 다 받았죠. 네. 또 지난 탄핵 대선 하고 난 뒤에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1년 6개월 동안 경남지사 시절 제가 발주했던 공사 조사 다 했어요. 네. 제 계좌 추적, 집사람, 그리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네. 통신조회까지 1년 6개월 싹 다 했어요. 중앙지검에서도 하고 네. 창원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내가 그런 짓 할 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덮어 씌울 것도 없죠. 또 막말 프레임 한참 뒤집어 씌우다가 이재명 지사가 나오니까 그거는 쌍욕 프레임이거든. 막말하고는 비교 안 되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거든. 네. 그건 내가 공격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선 들어가면 공격 소재가 없죠. 네. 공격당할 소재가. 그건 또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두고 보세요. 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두 차례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 4명을 추리는 방식입니다. 예, 예. 최후의 4인 네.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건 제가 예상하는 거는 상당히 결례가 되는 게 네. 우리 당 후보가 15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그 4인 중에는 뭐 의원님은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본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본선에 나가시려면 국민의힘의 대표가 돼야 그렇습니다. 대표 주자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야권 내 1위 주자는 윤석열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격차가 좀 최근에 있습니다. 많이 좁혀졌죠. 네. MBC 조사에서 한때는 뭐 27% 차이 나다가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뚝 떨어졌죠. 네. 그건 이제 곧 좁혀질 겁니다. 뭐 이렇게 역전시킬 카드나 시기 뭐 이걸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하는 게 다 그런 활동입니다. 네. 뭐 의원님이 잘하셔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 후보가 빠져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은 네. 본인보다도 상대방 실수로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잘해야 되겠고 네. 상대방은 나오면 나올수록 시련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걸. 네. 예.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추석 전후쯤으로 저는 봅니다. 한 달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누가 될까요? 최종 후보가? 그것은 늘 이제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당일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결례지만은 네.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단일화되는 순간 판이 바뀔 겁니다. 뭐 정세균 후보는 절대 단일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만 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될 거로 봅니다. 아. 이재명은 가장 쉬운 상대다 이렇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쉽게 보십니까? 파퓰리스트니까. 아,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는데 네, 이재명 지사 같은 파퓰리스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나라는 거덜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국민들이 그걸 깨닫게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네. 뭐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세계에 유례 없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세계 최초로 하고 있죠. 뭐 알래스카에서는 하고 있다. 알래스카는 아니죠. 네. 알래스카는 잘못 알려진 게 네.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고 알래스카 주민이 석유 그 채굴에서 나오는 일정 이익을 주주의 자격으로 이익 분배를 받는 겁니다. 네. 그건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에요. 1년에 한 2,000달러 받죠? 2, 3,000달러? 네. 그건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에요. 네. 뭐 이재명 후보는 쉬운 후보 이거
단일화하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오히려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 봅니다. 사실 민주당 후보는 네. 역대 민주당 후보는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역대 그래 왔어요. 네. 민주당은 저희 당과는 좀 달리 아주 투표 선거인단의 전략적 선택이 뛰어난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되면 호남의 선택은 단일화된 분으로 갈 것이다. 네. 그래 되면 전국적 파급 효과가 바로 미칠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필요한 상황이죠. 지난 대선의 경우는 있을 테니까요. 안철수 후보는 독자 출마는 안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합 협상은 결렬됐는데요. 그게 이제 당 통합에 지금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없죠. 네.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죠. 우리 당의 후보가 뽑히고 난 뒤에 네. 안철수 후보 대표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공동정부도 구성할 수 있고 DJP 연대처럼 네. 세력 간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올 것이다. 네. 저는 그래 봅니다. 협상이 깨진 게 아니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서 좀 미뤄놓은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준석 대표하고 그 안철수 후보는 서로 사이가 안 좋죠. 네. 그 선거를 세 번인가 두 번인가 했기 때문에 네. 선거 두 번 같이 하면 사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당 대표 말고 대선 후보랑 얘기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중도 진보 쪽의 확장을 위해서도 이제 호남의 지지도 필요할 텐데 지난 대선 때는 2% 정도. 네. 네. 그거는 저는 호남에서 저희 정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 개인이야 제 처가가 전라북도 부안이고 네. 부안서 또 전북 도민으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네. 거기서 방위 소집을 했으니까. 네. 또 광주 시민으로 1년 4개월 살은 적이 있어요. 네. 저 개인이야 호남하고 진짜 아무런 언언이 없죠. 언언이 없고 그런데 당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배척을 받고 있는데 네. 당을 떠나서 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접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공약도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 사이에 이제 호남하고 영호남 균형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는 70년대는 고속도로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어요. 네. 근데 21세기 들어가면 이제 하늘길을 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천공항에 우리가 수출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산업이 광주로 못 내려오죠. 네. 내려올 수가 없죠. 수도권 근처에 있어야지 물류 비용이 대폭 싸지니까 네. 편리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좀 4대 관문공항으로 분산을 하자. 네. 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무안 국제공항이 지금 활주로를 400m 넓혀가지고 3,200m로 만든다고 하는데 저 활주로를 3,800m까지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지 장거리 화물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광주 도심에 있는 광주 공항도 지금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죠. 네. 통합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심에 공항이 있다는 것은 도심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니까 그 통합 작업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무안을 중심으로 호남은 전체가 세계로 가는 하늘길을 열게 되면 첨단 산업들이 이어 내려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부산은 가덕신공항, 그 다음에
대구하고 충청은 묶어서 군위, 네. 경상북도 군위 신공항, TK 신공항 네. 이런 식으로 여객과 물류를 분산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남은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게 하늘길을 열어주면 아니 서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권의 용인 같은데 평당 1,000만 원 합니다. 공장 부지가. 네. 그 내려오면 얼마나 싸겠어요.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평당 10,000원짜리 공장 부지도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대학 출신들 전부 많잖아요. 그 사람들 전문화된 인력, 만약 뭐 반도체가 내려오면 반도체 인력 여기서 육성해갖고 여기서 공급하고, AI 내려오면 AI 공장에 기업에 공급하고, 바이오 기업 내려오면 바이오 기업 여기서 공급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생산하면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이 바로 되고. 네.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 만들고 거기에 공공기관 보내본들 그게 발전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다 합니까? 가족들이 다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죠. 문화와 그 다음에 교육 이게 서울하고 차이가 나는데 전부 서울에 있죠. 네. 그래서 문화,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아프면 전부 서울 가잖아요. 이것도 지방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에 오히려 제일 기묘한 것인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지금 균형 발전만 외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딱하죠. 네. 네. 끝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당부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을 좀 미워하시더라도 홍준표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호남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주 시민으로도 1년 4개월 살았고 그 다음에 전북 도민으로도 1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당을 보지 마시고 그냥 당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홍준표를 미워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내가 오늘 가겠습니다. 네. 예. 호남사회 말씀하셨는데 광주에서는 검사로 근무하신 거고 그렇죠. 전북에서는 방위 근무를 하신 그렇죠. 방위로 복무하신 거죠. 네. 백학 씨가 부한 여자예요. 네. 네,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홍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